해외 컨설턴트는 사실상 정년이 없습니다. 통상 해외 엔지니어를 하기 위해서는 10여 년 동안 도로, 교량, 공항, 항만 분야에서 설계나 감리 실적을 쌓아야 해외 사업의 컨설턴트로 참여가 수월합니다. 대략 40대 전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게 되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캄보디아에 갔을 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80살 사업 단장님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기본적으로 건설 분야 컨설턴트는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일단 뭘 해본 게 가장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정하는 척도가 필기시험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고 단지 이 사업과 비슷한 것을 해보았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험이 포인트고 경험을 쌓으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 컨설턴트는 50세에서 70세 사이가 전성기라고 합니다. 요즘 기업이고 은행이고 대부분 월급쟁이들은 50 전에 나가야 하고 70대 중반까지 허드렛 일이나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외 엔지니어는 자기 전공 그대로 직업 그대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쭉 하는 것입니다. 단 설계의 경우는 월 단위 출장이 많고 감리는 연 단위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국가 지사장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사는 것은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고한 자격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대략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를 평가할 때 자격, 경력, 학력이 40, 40, 2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 자격의 보유 여부는 엔지니어로서 롱런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인데, 요즘은 많이 완화됐다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사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참 경력을 쌓아야 할 30에서 40살 사이의 기술사 공부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술사를 보유했다고 대단한 실력자냐? 물론 그럴 확률은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외국에서는 기술사 자격이 없거나 비슷한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극악의 난이도가 아닌 엔지니어로서 가져야 할 소양 정도를 묻는 정도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결국 그 엔지니어가 보유한 경력 실적과 학력만 보게 됩니다. 기술사, 해외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시간에 진실하게 설계 능력을 키우며 실적을 쌓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40이 넘어 임원을 달게 되면 대부분 영업을 해야 합니다. 단지 설계를 잘해 제대로 된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 외에 발주처 공무원들을 상시 관리하면서 잘 보이기 위한 갖가지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을 관계라는 말입니다. 엔지니어링은 건설산업 생태계에서 갑을 지나 병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주처 공무원이 갑, 건설사가 갑-1 정도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링 법제도는 발주처가 갑질을 하기 아주 쉽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수주 단계에서 납품할 때 또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갑질을 할 수 있죠. 엔지니어링사 또한 이를 따기 위해 스스로 을지를 하는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죠. 여기에 엔지니어들이 동원됩니다. 물론 핵심 영업은 전직 관료가 하지만 엔지니어들도 나이 차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의 영업이 필수기는 하지만 이 업계의 영업이 좀 많이 굽신거리는 측면이 있고, 공대 출신들이 영업에 취약하다 보니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엔지니어 자체를 우리의 변호사, 의사급의 전문직으로 인지하다 보니 발주처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막대하지 않고 최소한 동등하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을 받는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의 핵심 공무원도 자신이 공무원이고 발주처라 생각하지 않고 엔지니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명함의 공무원 직책보다 엔지니어를 더 내세우고 있죠.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만 제대로 수행한다면 한국에서처럼 갑질 안 당하고 엔지니어로서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굳이 쓸데없는 기술사를 안 따도 되고요. 대신 영어는 좀 해야겠죠. 나이가 40을 지나 50에 다다르면 애들도 다 크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싸우다 서로 대면대면하기도 하죠. 이럴 때 해외 근무가 특효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두세 달 마누라 잔소리에서 벗어나 해외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나름의 해방감도 느낄 수 있고, 부인 입장에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 잠깐 안 보이면 마음도 홀가분해지기도 합니다. 서로 그러다 오래간만에 만나면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주말 부부들이 오히려 사이가 더 좋은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지요. 연 단위로 나와 있는 경우는 부인 보고 놀러 오라고 해서 여행을 하거나, 사이가 좋은 부부는 아예 같이 해외에서 살기도 합니다. 어차피 집은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부인이 같이 온다고 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해외 근무지가 대부분 동남아 같은 저개발 국가다 보니 가정부라도 쓰면 가사노동에서도 해방되고 물가도 낮다 보니 해당 국가의 상류층 생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골프다 여행이다 호텔에서 밥 먹고 아주 호화롭습니다. 매일 같은 환경보다 가끔 이렇게 해외에서 살아가는 건 아주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나가 있는 동안 한국 집은 월세라도 주면 경제적 이득까지 생기겠네요. 엔지니어링사에서 파견된 해외 엔지니어는 대기업 주재원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의 1.5배에서 2배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단기 출장 또한 출장비와 체재비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만 있을 때보다는 고임금을 받게 됩니다. 주재 엔지니어의 임금은 대략 1억 원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준입니다. 물론 실력을 인정받아 해외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현장 책임자급으로 간다면 2억에서 3억 원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특성이 다릅니다. 자신이 태어난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사람과 만나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세상,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 엔지니어라면 후자 쪽이고, 다행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보니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전.